첫 번째 이야기는 지혜로운 박문수의 재치로 장인의 한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롭던 어느 날 박문수는 녹그릇 유기요로 이름난 진성고을에 들어섰습니다. 진성유기는 그 맑은 소리와 은은한 빛깔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르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알려진 터였습니다. 마침 허기가 진 박문수는 저작거리에 제법 큰 주막을 찾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을 주문했습니다. 과연 유기의 고장났구먼. 국밥이 담겨 나온 녹그릇은 묵직하면서도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가 젓가락으로 그릇을 가볍게 땅 하고 두드려 보았을 때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지 않고 툭 하고 둔탁하게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생명력을 잃은 듯한 소리였지요. 주모, 이 고을 녹그릇 소리가 원래 이리 무디었소? 박문수의 물음에 손님 시중에 바쁘던 주모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쯧쯧, 선비님도 귀가 밝으시구먼요. 그게 다 저 망할 놈의 관영 공방이 들어서고부터 생긴 일이지요. 관영 공방이라니? 새로 부임한 사또께서 진성유기의 명맥을 잇는다시며 읍내에 커다란 공방을 차렸지 뭡니까? 고을의 모든 유기장인은 이제 거기서만 그릇을 만들고 거기서만 팔아야 한다더만요. 장인들을 한데 모아 관리한다. 나쁜 뜻은 아닌 듯한데 어찌 그릇 소리가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이오. 주모가 목소리를 낮추며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쁜 뜻이 왜 아니겠어요. 사또가 제 욕심 채우려고 장인들을 닭달에 싸구려 노쇠를 섞어 쓰게 하고 그릇 무게만 재서 값을 매긴다지 뭡니까? 밤낮으로 그릇만 찍어내니 예전처럼 두드려 만드는 방자 솜씨가 다 죽어버린 게지요. 소리가 날 리가 있나? 주모는 말을 하다 말고 문득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 고을 최고였던 이방자 영감은 1년 전부터 벙어리가 되고 말았수다. 박문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벙어리가 되다니? 멀쩡하던 사람이 어찌하여? 글쎄 말입니다. 사또께서 그 영감을 관영 공방의 으뜸 장인으로 모신다며 몇 번을 불렀는데 그 영감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 불려가 호되게 볼기를 맞고 나온 뒤로 그만 충격에 실어증이라도 걸렸는지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는 공방 문도 닫아 걸고 망치 소리도 뚝 끊겼지요. 쯧쯧, 진성유기의 맥은 이방자 영감과 함께 끝난 게지요. 박문수는 국밥을 다 비우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둔탁한 녹그릇 소리와 말을 잃은 장인. 이 둘 사이에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문수는 수소문 끝에 이방자 영감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읍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한 공방은 주모의 말대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장간 특유의 쇠 냄새 대신 차가운 재와 먼지 냄새만이 코를 찔렀지요. 누구 계시오? 솜씨 좋은 장인어른의 그릇을 구경하러 온 길손입니다. 박문수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포기하지 않고 공방 흙담 옆에 심긴 감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사람처럼.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굳게 닫혔던 공방 문이 드디어 삐걱 하고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세상을 향한 모든 원망과 체념이 담긴 듯한 깊은 눈. 그가 바로 이방자 영감이었습니다. 이 영감은 박문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가라는 듯 제 입을 가리키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오. 박문수가 공손히 절을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장인어른의 솜씨가 담긴 그릇 하나 눈에 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성유기의 진짜 소리를 듣고 싶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이 영감의 눈동자가 그 말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짜 소리라는 말. 그는 한참을 박문수와 대치하듯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인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박문수를 향해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공방 안은 1년이나 불을 떼지 않아 냉기가 감돌았지만 놀랍도록 정갈했습니다. 망치와 연장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노쇠 조각 하나 바닥에 뒹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이 금방이라도 다시 불을 지필 것처럼. 이 영감은 박문수를 공방 가장 안쪽 작은 탁자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자그마한 노쇠 밥그릇 하나가 보자기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걷어냈습니다. 이것이 장인어른의 마지막 작품이십니까? 이 영감은 대답 대신 박문수에게 그릇을 만져보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그릇이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매끄러움과 균형감이 남달랐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참고 아까 주막에서처럼 젓가락 대신 손가락으로 그릇의 끝을 가볍게 톡 하고 튕겼습니다. 찡! 소리는 처음엔 작게 시작했으나 곧바로 맑고 청아한 울림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 옥구슬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울림은 잦아들기는커녕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막혔던 박문수의 가슴이 그 청명한 소리에 시원하게 뚫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방자 영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줄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 억울한 진성에 제 소리를 낼 수 없어 스스로 입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그가 왜 벙어리 행세를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청아한 그릇의 울림이 잦아들고 공방 안에는 이방자 영감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박문수는 그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한평생 쇠를 다뤄온 장인의 거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영감은 겨우 울음을 삼키고 퀭한 눈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방 바닥의 흙먼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더니 그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은 저들의 귀를 속였으나 내 그릇은 선비의 귀를 속이지 못했구려. 박문수가 그 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어찌하여 그토록 깊은 소리를 가두고 스스로 벙어리가 되셔야 했습니까? 저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어찌하여 침묵을 택하셨습니까? 이 영감의 손가락이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흙바닥에 쓰인 글씨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새 사또가 부임했소. 그는 진성 유기의 명성을 탐했으나 그 소리가 아닌 무게를 탐했소. 나를 불러 관영 공방의 으뜸 장인이 되라 하더이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하라 하셨으면 편히 여생을 보내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찌 거부하셨습니까? 이 영감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흙바닥을 손바닥으로 퍽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자는 내게 비법을 내놓으라 했소. 수십 년 망치질로 다져온 내 손이 기억하는 노쇠와 주석의 황금 비율, 그리고 불의 온도를 글로 적어내라 했소. 그 비법만 있으면 하룻밤 새 천하의 명품 유기를 산처럼 쌓을 수 있을 것이라 그리 말했소. 박문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셨군요. 소리는 글로 담는 것이 아니요. 이 영감이 썼습니다. 1000번, 10,000번 두드려야 쇠가 비로소 제 울음을 트는데 그자는 무게만 재어 팔려 했소. 나는 내 자식 같은 그릇들이 소리 잃은 쇠덩이로 팔려나가는 것을 볼 수 없었소. 그래서 내 비법은 내 망치와 내 손에만 있다. 그리 말했소. 그랬더니 사또가 나를. 이 영감은 차마 다음 말을 쓰지 못하고 제 어깨와 다리를 번갈아 짚었습니다. 그날 관아에서 당한 모진 내질의 흔적이었습니다. 놈들은 나를 때리고 이 공방을 뒤졌소. 그리고 내 평생의 비법이 적힌 낡은 책 한 권을 빼앗아 갔소.
이 영감의 눈에서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법서를 빼앗아 갔다고요? 허면 지금 관영 공방에서 나오는 그릇들은 그 비법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이 영감은 픽하고 쓴 웃음을 짓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책은 내 아들에게나 물려주려던 혼잣말 같은 것이었소. 그걸 가져갔으나 놈들은 소리를 만들지 못했소. 그를 안다고 어찌 쇠의 마음을 알겠소. 그렇습니다. 사또는 장인의 평생이 담긴 비법서를 훔쳐갔지만 정작 그 행간에 숨어있는 장인의 혼과 수만 번의 망치질은 훔쳐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관영 공방의 그릇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는 것은 싸구려 노쇠 탓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혼 없이 찍어낸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행세를 하신 것이군요. 이 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놈들은 나를 끌고 가 기어이 그 비법을 내놓으라 윽박지를 것이오. 내 눈으로 내 솜씨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이 입을 닫고 귀신 행세를 하는 것이 낫다 그리 결심했소. 그는 스스로 벙어리가 되어 제 마지막 자존심과 진성유기의 진짜 소리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일어나 이방자 영감의 명품 유기 그릇을 다시 한번 톡 하고 튕겼습니다. 찌잉. 맑은 울림이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듯 차가운 공방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웠습니다. 박문수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굳은 결심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 빼앗긴 비법서는 반드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이 영감이 놀란 눈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관영 공방의 가짜 소리와 장인어른의 진짜 소리를 온 고을 백성들과 저 어리석은 사또가 제 귀로 똑똑히 비교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영감의 억울한 사연만으로도 이 고을에 병든 뿌리가 어디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흙바닥의 답을 기다리는 대신 공방의 연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망치 잠시 빌려 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손에는 쇠가 아닌 사토의 썩은 정신을 두드려 깨울 다른 망치가 필요했습니다. 박문수는 이방자 영감이 건넨 망치를 가만히 쥐어보았습니다. 한평생 쇠를 다뤄온 장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묵직한 망치였습니다. 장인어른, 박문수가 망치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대신 저는 이 고를 백성들의 귀를 두드려 깨울 생각입니다. 이 영감이 흙바닥을 닦아내고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제가 소리잔치를 하나 열까 합니다. 박문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성유기의 진짜 울림을 찾는 잔치지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한양에서 내려온 귀가 유별나게 밝은 부자 상인 행세를 할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제사에 쓸 세상에서 가장 맑고 긴 울림을 내는 녹그릇을 찾아 이 고을에 왔다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 그릇을 찾기 위해 울림잔치를 열 것이라 방을 붙일 참입니다. 이 고을의 모든 유기 그릇을 한자리에 모아 그 소리를 겨루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으뜸인 소리를 내는 그릇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상금을 내걸 것입니다. 이 영감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흙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미친 짓이오. 사또가 가만히 있겠소. 그자는 관영 공방의 그릇을 으뜸으로 만들 것이고 내 그릇은 그 자리에서 깨져버릴 것이오. 내 목숨도 염려 마십시오. 박문수가 그의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사또는 탐욕에 눈이 먼 자입니다. 그는 그 상금에 눈이 멀어 제 발로 그 잔치에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그는 관영 공방의 그릇이야말로 최고라며 제 손으로 직접 둔탁한 소리를 백성들 앞에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박문수는 아까 그 명품 녹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진짜 소리를 내는 그릇을 잔치날 제게 몰래 가져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시는 늙은 장인이
제 평생의 역작을 그저 구경시키고 싶어 가져온 척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감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박문수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소리는 글과 달라 한 번 귀로 들으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백성들이 두 그릇의 소리를 제 귀로 똑똑히 듣게 된다면 사또가 아무리 힘으로 억누르려 해도 이미 진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뒤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 혼자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박문수는 품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말을 새긴 마패는 아니었지만 관청의 인장이 찍힌 심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많은 상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인께서는 저를 믿고 장인 평생의 소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울릴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이방자 영감은 박문수의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저 낯선 선비의 눈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꿰뚫어본 그 깊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는 그제야 안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울림 잔치를 열 돈 많고 귀 밝은 상인이 되어 이 고을의 요란한 소문을 퍼뜨리러 가보겠습니다. 박문수는 공방을 나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저작거리 주막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엽전 한 냥이라는 거금을 턱하니 내어놓았습니다. 주모, 오늘 이 주막에 있는 술과 안주를 내가 다 사겠소. 마침 기분이 아주 좋아서. 그러니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 한 잔씩 돌리시오. 주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선비님, 이게 웬 돈이라우. 박문수가 껄껄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사실은 한양에서 큰일을 하는 상인인데 이번에 진성고을에서 대단한 물건을 찾게 되어 큰 돈을 벌게 되었소. 주막에 있던 몇 안 되던 손님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무슨 물건인데요? 이 고을의 유기그릇 말이오. 내가 찾던 하늘의 소리를 내는 그릇을 드디어 찾았지 뭐요. 박문수는 일부러 더 과장되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오, 내가 우리 상단의 큰 어르신을 모시고 며칠 내로 다시 올 터이니 이 고을의 모든 유기그릇을 한자리에 모아주시오. 가장 맑고 긴 울림을 내는 그릇을 딱 하나 골라 1000냥, 아니 10,000냥이라도 주고 사갈 참이오. 부디 이 소문을 널리 퍼뜨려 사또나리 귀에도 꼭 들어가게 해주시오. 관영 공방의 그릇도 꼭 나와야 한다고 말이오. 10,000냥이라는 소리에 주막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그날 밤 술기운을 타고 버들잎처럼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는가? 한양 상인이 10,000냥을 걸고 그릇 소리를 산다네. 이방자 영감이 다시 망치를 잡는 거 아니야? 아니지, 사또나리께서 관영 공방을 앞세우시겠지. 그리고 그 소문은 박문수의 의도대로 그날 밤 가장 화려한 기와집에 머물고 있는 사또의 귀에까지 정확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사또는 10,000냥이라는 말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시? 10,000냥? 이방자 그 늙은이가 버텨주더니 내게 이런 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여봐라. 당장 관영 공방 책임자를 불러들여라. 며칠 뒤에 있을 울림 잔치에 내놓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번쩍이는 녹그릇을 만들라 일러라. 진성의 명예는 바로 나 이 사또의 것이 되어야 하느니라. 탐욕에 눈이 먼 사또는 그 울림 잔치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기쁨에 겨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10,000냥짜리 녹그릇을 찾는 울림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진성고을 관아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늙은 녹그릇이라도 하나 가진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릇을 닦아 들고 나왔고, 대부분의 백성은 한양에서 온 귀 밝은 상인의 얼굴과 10,0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정오가 가까워지자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관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또 날이 힘차시다. 사또는 이 고을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잔뜩 거만한 표정으로 대청마루 상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돈이 될 상인을 찾느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풍악이 그치고 이방이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들으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진성 유기의 훌륭함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양의 큰 상단에서 마련한 울림잔치이다. 곧 상단의 큰 어른께서 당도하실 것이니 모두 정숙하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만치서 상단 어르신 납시오. 하는 외침과 함께 박문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보찜맨 허름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남색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옥관자를 꿰었으며 손에는 금빛 장식이 달린 부채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한양의 거부 상인이었지요. 그는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 심지어 걷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는 듯 거만한 걸음걸이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또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문수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고을 사또되는 이 아무개입니다. 박문수는 사또의 인사를 부채로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됐소. 나는 거칠의 인사는 질색이요. 그저 내 귀를 만족시킬 진짜 소리만 있으면 그뿐이요. 준비는 되었소? 내 시간이 아주 귀한 몸이라. 아, 예. 예.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 상석에. 됐소. 박문수는 사또가 마련한 상석을 마다하고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대청마루 기둥에 삐딱하게 기댔습니다. 나는 저 아래 백성들의 그릇 소리부터 듣겠소. 훌륭한 소리는 흙더미 속에서도 나는 법이지. 사또는 박문수의 오만함에 속이 북을 끓었지만 만냥을 생각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귀가 밝으신 분입니다. 하! 여봐라, 어서 잔치를 시작하라. 이 고을의 솜씨를 상단 어르신께 맘껏 뽐내어 보아라. 이 방의 진행에 따라 몇몇 유기장인과 백성들이 제각기 가져온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비 때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제가 사흘 밤낮 두드려 만든. 그들이 그릇을 튕기자 탕, 탱, 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막의 둔탁한 소리보다는 나았지만 이방자 영감의 그릇이 내던 청아한 울림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릇 소리가 날 때마다 부채로 제 귀를 막는 신용을 하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진성 유기의 명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 이런 깡통 소리 같은 것을 들으려고 내가 이 먼 길을 왔단 말인가? 에잉, 시간이 아깝군, 아까워.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저 늙은이들 솜씨가 형편없어야 내 것이 돋보이지. 다른 그릇들이 모두 낙방하고 마당이 조용해지자 사또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하, 상단 어르신. 실망하시긴 이릅니다. 진정한 진성 유기의 소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또가 손짓하자 포졸 4~5명이 낑낑거리며 거대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또가 진성 유기의 명맥을 잇고자 온 힘을 다해 만든 관영 공방 최고의 역작, 천명이요. 사또가 비단 보자기를 확 걷어치웠습니다. 그러자 눈이 부실 만큼 거대하고 번쩍이는 롯데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기는 장정 둘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컸고 표면은 황금처럼 노랗게 빛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크기와 위용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사또는 박문수를 쳐다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보시지요. 이 웅장한 자태를. 이 그릇이야말로 만냥의 가치를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봐라, 저 1000명의 소리를 어르신께 들려드려라. 관영 공방의 책임자가 비단에 싼 망치를 들고 롯데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롯데야의 옆면을 꽝 하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퉁. 소리는 그게 다였습니다. 맑은 울림이나 긴 여우는커녕 젖은 손뭉치를 두드린 듯 퉁 하는 둔탁하고 짧은 소리가 한 번 울리고는 그대로 마당의 흙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간 관아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저게 끝인가? 하는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깊고 웅장한지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하지 않도. 사또가 애써 수습하려 했지만 억지 변명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꼴을 보며 들고 있던 부채를 탁 하고 접었습니다. 그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한 눈초리로 사또를 쏘아보았습니다. 사또, 지금 나와 장난하자는 것이요?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저것이 진성의 소리란 말이요? 저건 그저 소리나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오. 내 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구나. 당장 이 잔치를 집어치워야겠소. 만냥은커녕 엽전 한 푼도 아깝다. 나는 이만 돌아가겠소. 박문수가 분노한 듯 몸을 돌려 관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만냥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사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사또가 박문수를 붙잡으려 허둥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입구의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헤치고 웬 깡마른 노인 하나가 작은 녹그릇 하나를 품에 안고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1년간 입을 닫고 살아온 벙어리장인 이방자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꾀죄죄한 행색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사또가 그를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웬 놈이냐. 저 미친 늙은이가 감히 어딜 끼어들어. 여봐라, 저 벙어리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포졸들이 이방자 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몸을 돌려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멈추어라. 박문수는 사또가 아닌 이방자 영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잔치는 진성의 모든 소리를 듣는 자리라 하였소. 그는 영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장. 노인장께서도 그릇의 소리를 들려주러 오셨소? 이방자 영감은 말없이 눈물만 글썽이며 품에 안은 그 작은 녹그릇을 박문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그릇을 받아들지 않고 사또와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좋다. 저 거대하고 둔탁한 천명의 소리도 들었으니 이제 저 늙고 꾀죄죄한 장인의 작은 소리도 들어보아야 공평하지 않겠소. 어디 그 소리마저 들어보고 내가 이 고을을 떠날지 말지 결정하겠소. 사또는 만냥을 잡고 싶은 마음에 에잉 저까짓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토. 어디 한번 올려나 보시오. 이방자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제 평생의 역작이 담긴 녹그릇을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 거대한 녹대야와 그 옆에 초라하게 놓인 작은 밥그릇 하나에 동시에 쏠렸습니다. 이방자 영감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막대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년간 닫았던 입을 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자식이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박문수뿐이었습니다. 영감의 손에 들린 나무 막대기가 마침내 그 작은 그릇을 톡하고 두드렸습니다. 이방자 영감의 나무 막대기가 녹그릇을 톡하고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던 사또의 천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찡 맑고도 청아한 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내 힘을 얻어 관아 마당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순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여운이었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옥구슬이 일제히 굴러가며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소리는 관아의 기왓장을 타고 넘어 담벼락 밖에 모인 백성들의 귀에도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시끄럽던 마당은 그 맑은 소리 하나에 압도되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은 채
그 작고 초라한 밥그릇 하나가 뿜어내는 기적 같은 울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이나 지난 뒤에야 그 긴 울림이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백성들의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이 소리다. 그래,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진짜 진성 유기 소리다. 저 벙어리 영감이 저 소리를 숨기고 있었구나. 박문수는 한양 상인의 모습으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찾았다. 박문수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이방자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찾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여. 노인장. 이 그릇이오. 그는 사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사또. 들으셨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진성의 장인이요. 나는 이 그릇에 약속한 만냥을 드리겠소. 안 된다. 그때까지 넋이 나가 있던 사또가 만냥이라는 말이 이방자 영감에게 돌아가려 하자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감히 사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저놈은 관영 공방에 속하지도 않고 내 허락도 없이 그릇을 만든 죄인이다. 사또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벙어리 늙은이와 그 요망한 그릇을 당장 깨부수고 압송하라. 저놈은 어르신을 기만한 죄까지 물어. 포졸들이 망설이며 이방자 영감에게 다가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하고 귀찮아하던 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싸늘한 위엄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또. 박문수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릇의 소리도 구분하지 못하고 장인의 피눈물도 보지 못하는가? 내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옥구슬 소리와 쇳덩이 소리도 구분 못하는 내 놈이 어찌 백성의 소리를 듣는 몽민관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박문수의 호통과 함께 그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백성들의 눈앞에 사또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말이 새겨진 임금의 신표. 마패였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 마당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또는 제 눈앞에 나타난 마패를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상인이 어사? 그는 억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사또. 이방과 아전들, 포졸들은 이미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땀에 젖은 사또의 관모를 탁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내 이놈. 진성 사또는 듣거라. 진성 유기의 명성을 잊기는커녕 싸구려 노쇠로 백성의 눈을 속이고 임금님을 기만한 죄. 참된 장인을 핍박하고 모진 매질을 가해 그 입을 막고 1년간 벙어리 행세를 하게 만든 죄. 장인의 평생이 담긴 비법서를 훔쳐내어 내놈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그 죄. 그 모든 죄를 물어 내놈을 당장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어미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박문수는 포졸들에게 사또를 묶으라 명하고 곧장 관아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방 가장 깊숙한 괴짝 속에서 1년간 숨죽이고 있던 이방자 영감의 비법서를 찾아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들고 나와 멍하니 서 있는 이방자 영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이 책의 진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방자 영감은 그 낡은 책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1년 만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또. 1년간 닫혀있던 그의 입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박문수가 그를 부추겨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은 들으라. 이방자 장인이야말로 진성유기의 으뜸장인이다. 관영 공방은 폐쇄하고 그 재산은 모두 이방자 장인에게 주어 이 고을의 진짜 소리를 되찾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쓰도록 할 것이다.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날 진성고을의 관아 마당에는
탐욕으로 만든 거대한 롯데야 천명이 둔탁한 소리를 낸 채 버려졌고 그 옆에서 이방자 장인의 작은 밥그릇이 새로운 훈풍을 타고 맑고 청아한 울림을 온 고을에 다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맑은 소리를 뒤로한 채 또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조용히 진성 고을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문수의 재치로 약자인 맹인 악사의 누명을 벗겨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섣달 금음께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어 행인들의 발길마저 꽁꽁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날씨였지요. 암행어사 박문수는 이번에도 남루하기 그지없는 삿갓에 솜이 다 빠져나간 누더기 겹저고리 차림으로 어느 낯선 고을에 당도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을 넘어갔고 야속한 바람은 그의 마른 옷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고을 인심은 날씨보다 더 차갑구먼. 박문수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이란 주막은 방이 없다. 돈 없는 거지는 헛간도 내줄 수 없다며 그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붙은 처마 밑에서 딱딱하게 얼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 가장 안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이 어둡고 꽁꽁 언 마을에서 유일하게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맛있는 기름 냄새와 함께 흥겨운 가락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이 추위에 잔치를 벌인 게로군. 박문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얼어 죽고 누군가는 이 추위에 풍악을 울린다니. 그가 혹여 잔치에서 나오는 떡고물이라도 얻어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 싶어 그 집 대문으로 다가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흥겹게 들려오던 가락 소리가 뚝 하고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기와집 안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아이고 대감. 그 귀한 것을. 고지어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고 잔치상이 엎어진 듯 사람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얼른 몸을 어둠 속에 숨기고 이 소란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눈이 하얗게 쌓인 곳에 웬 늙은 악사 하나가 꿇어앉혀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낡은 검은고가 나뒹굴고 있었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집주인 최 부자가 불같이 화를 내며 그 맹인 악사를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내 이놈이 감히 내 잔칫날에 도둑질을 해? 내 놈이 눈이 안 보인다고 내 재물도 안 보이는 줄 알았더냐.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제 허리춤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순금자수가 놓인 비단 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 잔치방에서 내 곁에 앉아 검은고를 켠 것은 내 놈뿐이니 내 놈이 훔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맹인 악사는 추위와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도 없는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대감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평생 소리를 팔아 밥을 빌었을지언정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도 못 보는 소인이 어찌 대감의 주머니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시끄럽다. 최 부자 곁에 서 있던 젊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가 나섰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조카 봉필이었습니다. 고모부, 저놈의 말이 더 교활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 손끝의 감각이 더 날카로워진 게지요. 필시 검은고 소리로 우리 혼을 빼놓고 그 틈을 타 날랜 손놀림으로 훔쳐간 것이 분명합니다. 봉필이 그럴싸하게 말을 보태자 최 부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옳다. 내 조카 말이 맞다. 여봐라, 저놈의 보찜과 몸뚱이를 샅샅이 뒤져라. 어서. 하인 2명이 달려들어 맹인 악사의 다 해진 보찜을 마당 눈밭 위에 거칠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검은 고줄 몇 개와 차갑게 식은 주먹밥 한 덩이, 그리고 얇은 호쩌고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단 주머니는커녕 엽전 한 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그의 몸을 더듬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놈이
벌써 어디다 숨긴 게로구나. 봉필이 당황한 듯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고모부, 이놈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 매우 쳐야 합니다. 잔치를 망친 것도 모자라 이 많은 손님을 의심케 하다니. 최 부자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맹인 낙사를 범인으로 단정 지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 날이 밝는 대로 아니 당장 이놈을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으면 관아로 보내어 주리를 틀어서라도 그 주머니의 행방을 알아낼 것이다. 맹인 악사는 그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말만 되풀하며 눈물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잔치에 초대되었던 손님들은 이 추운 날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혹은 도둑과 엮이고 싶지 않았는지 에잉 잔치 기분 다 망쳤네. 우리는 이만 돌아가야겠소. 하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박문수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춥고 굶주린 영락없는 거지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걔 웬 놈이냐. 하인이 몽둥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문수는 그를 무시하고 최 부자를 향해 공손히 읍을 했습니다. 대감, 저는 그저 지나가던 길손이오나 얼어 죽기 직전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하여 왔다가 그만 험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지요. 최 부자의 조카 봉필이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웬 거지 놈이냐. 내 놈이 저맹인 놈과 한패라도 되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박문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패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 여쭙는 것입니다. 그는 최 부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감, 혹 그 비단 주머니를 마지막으로 만져보신 것이 언제쯤이십니까? 저 악사가 검은고를 타기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한창 연주를 즐기던 중이었습니까? 최 부자는 낯선 거지의 당돌한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이야 연주가 시작되기 전 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를 때만 해도 분명히 허리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박문수가 꿇어앉은 맹인 악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악사의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맹인 악사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추위에 검붉게 얼어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평생 현을 뜯어 생긴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험한 노동이나 도둑질로 생긴 상처와는 다른 오직 소리만을 위해 받쳐진 손이었습니다. 저 손은 박문수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비단 주머니의 매듭을 몰래 풀기에는 너무나도 정직한 손으로 보입니다. 대감, 어쩌면 그 주머니는 잔치상 아래로 떨어졌거나 다른 방에 두고 오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시끄럽다. 이번에도 봉필이 불같이 화를 내며 나섰습니다. 고모부, 저거지 놈이 교묘하게 저맹인을 감싸고 돕니다. 저놈까지 함께 묶어 가두어야 합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대감의 판단을 흐리려 합니까? 최 부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박문수의 합리적인 말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내 말이 맞다. 저놈들도 필시 한패가 분명하다. 여봐라. 저맹인 놈은 광에 가두고 이 거지 놈도 함께 묶어라. 날이 밝는 대로 둘 다 관아로 보낼 것이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문수는 이리 추운 날 따뜻한 광에서 재워준다니 고맙기 그지없구려 하고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맹인 악사가 하인들에게 거칠게 끌려가며 내뱉는 절규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내 손은 소리만 알지 훔칠 줄은 모른단 말이오. 박문수는 차가운 광에 갇히는 순간에도 맹인 악사의 그 절박한 말과 유난히 흥분하며 이를 키우던 조카 봉필의 날카로운 눈빛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광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바깥의 매서운 바람이 무색할 만큼 광 안의 공기는 뼈를 파고드는 듯 차가웠습니다. 집단 몇 개가 전부인 흙바닥에서는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지요. 맹인 악사는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면서도 분한 듯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니요. 내 손은 그런 짓을 할 줄 모른단 말이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도 그 노인의 절망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짚을 긁어 모아 노인이 앉은 쪽에 밀어주고는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일이 떤다고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맹인 악사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뉘시오? 아까 나를 감싸주려던 그 거지 선비요? 거지 선비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저 역시 억울하게 한 패로 몰려 이리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우린 지금 한 배를 탄 셈입니다. 악사는 경계심을 풀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제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배라니요? 선비님이야 곧 풀려나시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놈의 눈에 단단히 찍혔습니다. 날이 밝으면 관아에 끌려가 잊지도 않은 죄를 고하라며 모진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죽는 거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혹 저 최 부자나 그 조카 봉필이라는 자와 원한이라도 진 적이 있으십니까? 원한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맹인 악사는 쓴웃음을 짓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그저 저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탐욕이라 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입니까? 맹인 악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차가운 광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 낯선 선비에게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겠지요. 박문수가 그런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둠 속에서는 촛불 하나가 1000개의 별빛보다 밝은 법입니다. 어르신의 그 억울함이 어둠이라면 지금 제가 그 촛불이 되어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어르신을 이 어둠 밖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문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춥고 굶주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맹인 악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은 혹 최 부자의 조카라는 봉필이라는 자의 눈을 보셨습니까? 보았지요. 뱀처럼 날카롭고 욕심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제 눈은 비록 멀었으나 저는 소리로 사람을 봅니다. 악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봉필이라는 자는 최 부자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산을 노린다? 조카라 하지 않았습니까? 허울뿐인 조카지요. 최 부자에게는 슬아의 자식이 없습니다. 저 봉필이가 최 부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지요. 헌데 최 부자가 이 잔치를 연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최 부자가 늦장가를 들려 합니다. 늦장가라니요? 그렇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떡을 파는 연화라는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의 미색이 어찌나 고운지 최 부자가 그만 넋이 나간 것입니다. 최 부자는 그 처자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다녔지요. 오늘 잔치도 실은 그 처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벌인 잔치였습니다. 그랬던 게로군요. 문제는 봉필입니다. 악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고모부가 새 장가를 들어 만에 하나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봉필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반토막, 아니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필은 그 혼인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문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잔치에도 그 연하라는 처자가 왔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최 부자가 제 곁에 앉히고는 저 검은고 소리를 들으라, 이 비단 주머니를 보라 하며 온갖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억지로 검은고를 타고 있었지요. 비단 주머니라 박문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금자수가 놓인 비단 주머니입니다. 최 부자가 연하처자 앞에서 이것은 내 재산의 열쇠가 들어있는 귀한 주머니라라며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순간 박문수의 머릿속에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잔치.
늦장가를 들려는 최 부자. 그것을 막으려는 조카 봉필. 혼인의 증표가 될 수도 있는 재산의 상징인 비단 주머니. 어르신. 박문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 주머니가 사라지기 직전에 봉필이라는 자가 최 부자 곁에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까? 맹인 악사가 하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가 한창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봉필이가 술잔을 들고 고모부에게 다가와 고모부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하며 최 부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연하처자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봉필입니다. 악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놈이 고모부의 혼인을 막고 그 비단 주머니를 차지하기 위해 이 잔치를 망칠 속셈으로 주머니를 훔치고는 마침 눈이 멀어 만만한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봉필은 비단 주머니를 훔쳐 최 부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재산과 연하처자를 잃게 만들고 그 죄를 맹인 악사에게 덮어 씌워 잔치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 그 봉필이라는 자는 혹 노름을 합니까? 노름이라니요? 그리 큰 재산을 노리는 자가 어찌 훔친 주머니 하나로 만족하겠습니까? 필시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입니다. 맹인 악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봉필이가 관아의 아전들과 어울려 투전판을 벌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 부자에게 쫓겨날 뻔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박문수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춥고 굶주린 거지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날이 밝으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구경이라니요, 선비님. 우리는 관아로 끌려갈 텐데요. 박문수가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관아요? 물론 가야지요. 관아에 가서 진짜 도둑을 우리 손으로 직접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맹인 악사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듯한 박문수의 눈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광 안을 핥히던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꽁꽁 언 흙바닥으로 창살을 통해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맹인 악사는 추위와 절망에 지쳐 거의 반쯤 쓰러져 있었고 박문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꽝! 드디어 광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제 그 하인들이 몽둥이를 든 채 들어섰습니다. 일어나라 이 도둑놈들아. 사또나리께서 친히 너희의 죄를 물으신단다. 어서 관아로 가자. 하인들은 두 사람을 포승줄로 묶지는 않았지만 거칠게 밀치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눈이 부시게 하얀 마당에는 밤새 잔치의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는 비단 도포를 다시 챙겨 입은 최 부자와 그의 조카 봉필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놈들, 이제야 끌고 오느냐. 봉필이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고모부 보십시오. 저놈들의 낯빛이 말이 아닙니다. 밤새 광에서 추위에 떨며 제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필시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박문수와 맹인 악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추잡한 것들, 어서 저놈들을 앞세우거라. 사또나리께 이놈들의 파렴치한 죄를 고하고 잃어버린 내 주머니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죄인처럼 마을길을 따라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흉흉한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악사 영감 아니신가. 평생 소리만 알던 분인데 어쩌다가. 옆에 저거지는 또 누군가. 한패라더군. 쯧쯧 최 부자네 비단 주머니라니 값이 꽤나 나갔을 텐데. 저 영감은 이제 죽은 목숨이지. 맹인 악사는 그 모든 수군거림을 들으며 고개를 더욱더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억울함에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저 묵묵히 자신들을 매섭게 노려보는 봉필의 얼굴과 탐욕에 가득 차 앞만 보고 걷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번갈아 살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마당은 횡하니 비어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막 잠에서 깬 듯 하품을 연신해대는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를 보더니 귀찮은 일에 끌려 나왔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른 아침부터 웬 소란이요, 최 부자. 간밤에 잔치는 잘 치르셨는가? 사또, 잔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 부자가 대청마루로 뛰어 올라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글쎄, 저기 저맹인 놈과 거지 놈이 한패가 되어 제 잔칫날에 제 허리에 있던 순금 비단 주머니를 훔쳐갔단 말입니다. 당장 저놈들을 매우치고 주머니의 행방을 물어주십시오. 사또는 꿇어앉혀진 맹인 악사와 박문수를 흘깃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영감은 앞도 못 본다 들었는데 손이 꽤나 날랜 모양이구먼. 사또의 목소리에는 죄인을 신문하려는 의지보다는 최 부자의 비위를 맞추려는 심산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봉필이 한 걸음 나서며 그럴싸한 말을 보탰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보기에 저맹이는 눈이 먼 대신 손끝의 감각이 귀신같이 발달한 자입니다. 검은고 소리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고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날랜 손놀림으로.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박문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봉필의 말을 끊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웬거지 놈이냐는 듯 박문수에게 쏠렸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사또나리 앞에서. 포졸이 곤봉을 치켜들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또를 향해 으불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 비록 춥고 배고픈 거지 선비이오나 방금 저 젊은 양반의 말씀에 심히 이상한 점이 있어 고하는 바입니다. 이상한 점? 내 놈이 뭘 안다고.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나리, 저 양반은 어둠 속에서 훔쳤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잔치방은 촛불로 대낮같이 밝았을 터 어찌 어둠 속이라 단언하십니까? 또한 맹인은 어차피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밝고 어두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것은 마치 자신이 훔쳐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멋이. 봉필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놈이 감히. 박문수는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또나리, 이 일은 흑백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맹인은 억울하다 하고 부자는 이렇다 하니 말입니다. 허나 하늘의 이치는 분명한 법. 제게 아주 신기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기한 물건이라니? 사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소인의 고향에 전해 내려오는 정직한 종이옵니다. 박문수는 짐짓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제 보찜을 뒤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보찜을 두고 왔군요. 허나 상관없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박문수가 이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리, 저기 저 관아에서 쓰는 가장 큰 벼루와 먹물, 그리고 커다란 독이나 괴짝 하나, 그리고 비단 방석 하나만 내어주십시오. 제가 사또나리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 진짜 도둑을 가려내 보이겠습니다. 최 부자와 봉필은 저 거지가 무슨 수작을 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고, 맹인 악사는 이 선비님이 정말 하는 심정으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또는 이 지루한 아침에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벼루와 독이라 하며 이방에게 눈짓했습니다. 좋다. 내 놈의 허풍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겠다. 여봐라, 저자가 말한 것을 대령하라. 관아 마당에서 기이한 신문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정직한 종이라는 해괴한 말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흥미가 동했습니다. 이 지루한 아침에 맹인 악사와 거지 선비를 족치는 것보다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성싶었지요. 정직한 종이라. 좋다. 내 놈의 그 수작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여봐라. 이방은 저 선비가 말한 것을 당장 대령하라. 큰 벼루와 먹물,
그리고 관아에서 가장 큰 독과 비단 방석 하나씩을 내오너라.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얼음 몸뚱이만 한 거대한 옹기독이 쿵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큼직한 벼루와 잘 말린 목, 그리고 사또가 낮잠을 즐길 때나 썼을 법한 화려한 비단 방석이 함께 놓였습니다. 최 부자와 봉필은 저거지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맹인 악사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박문수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덜덜 떠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박문수는 먼저 옹기독의 뚜껑을 열고 아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독을 저기 해가 들지 않는 관아의 빈 창고 안으로 옮겨주시오. 정직한 종은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제 능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사또가 혀를 찼습니다. 별 해괴한 종을 다 보겠네. 어서 그리들 하라. 아전 두어 명이 낑낑거리며 옹기독을 마당 구석의 어두운 창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박문수는 마당에 남은 벼루와 먹물 그리고 비단 방석 앞에 섰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물 한 사발을 청하더니 벼루에 붓고는 스윽 스윽 소리를 내며 정성껏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굼뜨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최 부자가 그 꼴을 보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이봐, 먹은 갈아서 뭘 어쩌겠다는 게야. 빨리 그 종인지 뭔지로 범인이나 밝혀내지 못하고. 박문수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먹물이 아주 새까맣고 걸쭉하게 갈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먹물이 갈리자 그는 화려한 비단 방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걸쭉한 먹물을 비단 방석 위에 처악하고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사또가 기겁을 했습니다. 저건 내 비단 방석인데. 박문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으로 먹물을 비단 방석 전체에 골고루 아주 듬뿍 묻혔습니다. 새빨갛던 비단 방석은 순식간에 시커먼 먹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먹물로 축축하고 끈적끈적해진 그 방석을 들고 옹기독이 있는 어두운 창고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빈손으로 나온 박문수가 사또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또 나리.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 내 놈은 내 귀한 방석만 버려놓고. 나리. 저 어두운 창고 안 옹기독 맨 밑바닥에 제가 방금 그 먹물 방석을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정직한 종의 심장부입니다. 박문수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잔치에 있었던 모든 용의자들은 한 사람씩 저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최 부자와 봉필 그리고 맹인 악사와 자기 자신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저 맹인 악사, 최 부자 나리, 그리고 저 봉필이라는 조카님까지 우리 네 사람이 차례로 들어갈 것입니다. 창고에 들어가거든 그 옹기독 안에 두 손을 깊숙이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 깔린 먹물 방석, 즉 정직한 종의 심장을 두 손으로 정성껏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찌 되는가? 사또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씩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뭐시? 그럼 그게 무슨? 하지만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종의 심장은 압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만약 손을 넣은 자가 무고한 자라면 그 손은 깨끗할 것입니다. 허나 만약 그 자가 비단 주머니를 훔친 진짜 도둑이라면. 박문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정직한 종이 그자의 손바닥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죄인의 낙인을 시커멓게 찍어 놓을 것입니다. 마당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에 검은 낙인이 찍힌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켰고 봉필의 눈썹이 순간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맹인 악사만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사또를 향해 읍을 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부디 저 창고 문을 지키게 하시고 한 사람씩 차례로 들여보내주십시오. 가장 먼저 이거지 선비인 저부터 들어가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박문수는 삿갓을 고쳐 쓰고 맹인 악사의 어깨를 툭 치며 어두운 창고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박문수는 어두운 창고에서 가장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의 사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두 손바닥을 척하니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두 손은 벼루에서 갈아낸 먹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손은 이리 검습니다. 사또는 허허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검은 것이 죄인의 낙인이라 하지 않았는가? 다음이요. 박문수는 사또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창고에 들어간 사람은 맹인 악사였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 창고 안에서 한참을 더듬거렸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딘가 담담해 보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오. 맹인 악사가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 역시 박문수와 마찬가지로 시커먼 먹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리 소인의 손은 이리 검게 물들었으나 소인의 마음은 저 먹물과 같지 않습니다. 맹인 악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맹인 영감도 손이 검잖아? 그럼 저 거지도 도둑이란 말인가? 세 번째는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손이 검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반, 내 결백을 증명하리라는 마음 반으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그의 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또, 보시오. 내 손도 검소이다. 허나 나는 도둑이 아니오. 저놈의 종이 잘못된 것이오. 최 부자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최 부자의 조카 봉필이었습니다. 그는 앞선 세 사람의 손이 모두 검게 변한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저 종이 정말 죄인을 가린단 말인가? 아니다. 저거지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린 게야. 그는 창고로 들어가는 걸음을 망설였습니다. 봉필이라 하였는가? 박문수가 그를 다그쳤습니다. 왜 멈추어 서 있는가? 어서 들어가 정직한 종의 심장을 만지고 나오너라.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봉필은 마지못해 덜덜 떨리는 다리로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유난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봉필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두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손을 내보이거라. 박문수가 명령했습니다. 나는 만지지 않았소. 저 종은 요망한 물건이다. 봉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포졸들은 뭘 하느냐. 저자의 손을 확인하라. 포졸 두어 명이 달려들어 봉필의 팔을 붙잡아 그의 두 손을 억지로 펼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봉필의 손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손은 놀랍게도 먹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너무나도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아니, 저자만 손이 깨끗하잖아. 백성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최 부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박문수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조카는 죄가 없다 하지 않느냐. 내 놈의 종이 엉터리다. 내 놈과 저맹인이 짜고 친 게로구나. 바로 그때 박문수가 하 하고 천지가 떠나가라 크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하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그리고 백성들은 들으시오. 박문수가 웃음을 멈추고 시커먼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한 정직한 종은 죄인에게 낙인을 찍는 종이 아니요. 뭐라? 저 어두운 창고 안 옹기독 밑바닥에는 그저 먹물이 흠뻑 묻은 비단 방석이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맹인 악사와 최 부자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종의 심장을 만지라 하였으니
그저 방석을 만지고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손에는 먹물이 묻은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결백하기에 만졌고 이 맹인 악사 역시 훔친 것이 없기에 당당히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손이 깨끗한 봉필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허나 죄를 지은 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직한 종이 자신을 알아보고 손에 죄인의 낙인을 찍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만지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그 방석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던 게지요. 결국 죄인만이 이 정직한 종의 심판을 피하려다 제 손으로 나는 죄인이요 하고 증명한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 사또와 백성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봉필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 나리. 박문수가 사또를 향해 읍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저자를 당장 하옥시켜. 잠깐. 봉필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 손이 깨끗하다고 내가 도둑이란 말이냐? 그 비단 주머니는 어디 있느냔 말이다. 박문수가 쯧쯧하고 혀를 찼습니다. 내가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대는 고모부의 재산뿐 아니라 그분의 혼인까지 막으려 한 듯 싶더군. 그리고 그대는 노름빚에 시달리고 있었지. 네가 어찌. 그래서 박문수가 관아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포졸들을 시켜 그대가 자주 드나든다는 투전판을 덮치게 하였네. 그리고 그대의 방도 샅샅이 뒤지게 하였지. 마침 관아문이 열리며 포졸장이 무언가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또 나리. 그리고 어르신. 이놈의 방 아랫목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포졸장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순금 자수가 놓인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최 부자는 제 주머니를 보고는 아이고, 내 주머니 하고 외쳤고 봉필은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제 조카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고 사또는 이거지 선비가 모든 것을 해결하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품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보찜이 아닌 임금의 명을 상징하는 서슬 퍼런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에 사또와 최 부자, 봉필, 그리고 관아의 모든 이들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사또. 내 이놈 봉필은 족친의 재물을 훔치고 맹인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어사를 기만하려 한 죄,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사또는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부자의 말만 편파적으로 들었으니 이 또한 죄가 가볍지 않다. 당장 저 최 부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뻔한 맹인 악사에게 그가 잃어버린 밤새의 품삯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10배로 보상할 것이며 관아는 이 고을의 홀몸 노인과 맹인들을 위해 잔치 비용의 절반을 쌀로 내어놓을 것을 명한다. 그날 맹인 악사는 누명을 벗고 최 부자에게서 두둑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박문수는 관아를 떠나기 전 그에게 따뜻한 소못 한 벌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정직한 손으로 다음에는 이 추운 겨울밤의 노래가 아닌 곧 다가올 따뜻한 봄날의 노래를 연주해 주십시오. 맹인 악사는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춥고 삭막했던 고을에 정의의 따뜻한 불씨 하나를 남겨둔 채 또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하얀 눈길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해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